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우동 대한개원의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닥터우동 22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과와 영상학과 콜라보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 강의 도와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도와주실 분은 영상학과 최선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 최선영 선생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화여대 졸업하셨고 연세대 석사, 한양대 박사 취득하셨고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서 전공의 하셨고 신촌 세브란스 전임이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균관의대 여기서 조교수, 부교수까지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강남에서 유방갑상선 전문 영상학과 퀸스 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외과 전문의 민호균 원장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은 조선대학교 졸업하셨고 32사단 근육관으로 군 복무를 하셨습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를 하셨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전임의를 수련하셨습니다. 외과 유방질환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셨고 대한외과의사회의 교육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은 강남에서 유방암 치료부터 가슴 성형, 재수술까지 모두 진행하시는 외과 전문의시고요. 유민호 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최선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최선영 선생님 이번에 그 대한영상학 의사회 회장님으로 선출되셨잖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선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삼성병원에서 만난 지 한 20년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흰머리가 서로 나서. 네, 흰머리 없을 때 만났는데 네. 흰머리가 나서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요즘 저희 이제 보면 가슴 성형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 성형 보형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최선영 선생님이 저 학교 다닐 때는 그 영상 진단에서 이런 그 유방 성형 관련 영상은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선생님 우리 최선영 선생님이 이제 우리 영상학과 텍스트에서 이제 유방 성형 관련 파트를 집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슴 성형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슴 성형 누군지 아시죠? 여기 소피아 로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을 한 영화인데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제 보는 유명한 짤이 있어요. 그 가슴 성형 보는 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제이 맨스필드라고 그분 보는 짤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빅토리아 베컴이죠. 이 친구가 저랑 이제 나이가 또래인데 처음에 이제 90년대 데뷔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평범하다가 어느 날 가슴이 좀 커졌죠. 그러다가 가슴이 너무 환한 가슴 되었다가 이제 지금 아기 낳고 어느 정도 있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저는 이 친구가 우리 가슴 성형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슴 성형 보형물은 옛날 역사가 좀 길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실리콘이 들어가는 보형물은 2차 대전 이후에 좀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때 우리가 그 재료공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실리콘이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2차 대전에서 유명한 그 광고인데 일본 의사 선생님이 10분 만에 가슴 1인치 한 컵 1인치면 한 컵이거든요. 키워주겠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주사를 맞으셨죠. 그러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가슴에다가 주사로 가슴을 키운다. 이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뭐 그래서 많이 그런 야매라고 하잖아요. 무슨 미용실이나 뭐 거기서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결국엔 다 슬픈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1960년대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적인 보형물을 이제 닥터 크로닌과 닥터 게로 선생님이 쓰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형물들을 여기 이제 현대적인 보형물 겉은 쉘로 쌓여 있고 내부에 젤이 충전되어 있는 이런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가슴 성형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때 보면 이게 트럭으로 지나가도 실리콘 보형물이 안 터진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실리콘 가슴 성형 그 보형물이 정말 많이 터져 있는 거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에 그 한 챕터도 쓴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 성형 보형물이 정말 왜 이렇게 많이 터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형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엔진이고 뭐 팔다리가 이제 관절이 이제 거기 여기 뭐 골격 그 크랭크 축이라던가 이런 거 관절이라고 치면
보형물은 사실은 우리 그런 그 타이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타이어. 이제 처음에 타이어 팔 때 타이어 안 좋아요. 뭐 승차감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 타이어 절대 안 터지니까 뭐 맘 놓고 쓰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타이어처럼 이게 터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 터지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구조적으로. 하지만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죠. 유효 기간. 뭐 타이어 우리 네. 자동차 타이어 샀는데 뭐 1년, 2년은 괜찮지 않아요? 근데 뭐 10년 됐는데 뭐 타이어 안 터질까요? 10년 되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형물을 볼 때는 이 보형물이 뭐 영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보형물이 허가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보형물이 정식으로 우리나라 한국 그 식약청 여기서 허가해 준 게 한 2007년? 2007년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되게 많이 트라이를 했는데 지금 이 코이시브 젤이 통과된 게 한 2007년 말 2008년 그 정도쯤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이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 유방 그 성형 관련한 영상을 지금 작년에 집필 하셨잖아요. 그 책 파트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거 저희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는 아시안 피플과 웨스턴 피플이 조금 달라요. 그 웨스턴 피플 같은 경우에는 지방형 유방이 많아서 주로 이제 맘모그래피를 그 메인으로 하고 아시아에서는 맘모그래피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하고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MR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유방 같은 경우에는 수술법에 따라서 저희가 검진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이시브 젤을 많이 넣는데 보면은 유선 그 뒤쪽에 넣는 방법들도 있고 근육 사이에 넣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영상학과 의사의 관점에서는 근육 사이에 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요렇게 보형물은 뒤로 밀고 앞쪽을 당겨서 찍는데 이게 근육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잘 밀리거든요. 얘가 잘 밀리고 앞쪽에 유선 조직만 잘 분리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요거가 이게 유선 안에 넣는다 그러면 이게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보형물을 밀고 찍는 석회를 보는 요런 방법들이 있고 초음파가 있죠. 아프지 않고 쉽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세 석회화로 생기는 유방암은 발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도 많이 찍으시는데요. MRI는 이제 뒤쪽까지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 후면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얘가 이제 아티팩트라고 생겨서 요즘에 유방 보형물이 터지는 거는 안에가 쉘 타입으로 돼 있어서 껍질과 껍질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RI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리콘 그 보형물이 파열돼도 이제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옛날 네네.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게 파열이 되면은 이게 바로 계란이 네. 날계란 터지는 것처럼 파열되면서 이게 감촉이 달라지고 뭐 이런 그 증상들이 바로바로 보였었는데 요즘 나오는 보형물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보형물이 터져도 안에 있는 젤들이 응집되어 있는 젤, 이거를 이제 뭐 코이시브 젤이라고 하잖아요. 코젤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런 코젤들이 사용하면서 오히려 증상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알려주는 증상이 뭐 뒤로 가면은 뭐 다른 증상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보형물이 파열됐다 이랬을 때 영상학과적으로 지금 어떤 그 장비 예전에 뭐 장비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네네네. 이런 장비들을 관련돼서 보형물 파열 진단하는 방법이나 이런 장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보면은 가장 쉽게 진단하는 거는 이게 초음파가 가장 쉽죠. 그래서 이게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껍질과 껍질이 분리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이렇게 보형물들에 이게
생 거거든요. 실리콘이. 이렇게 생 거가 볼 수 있고 옛날에 근데 타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이전에 액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민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흘러내려서 어느 날 사타구니에서 뭐가 만져지기도 하고 여러 군데 겨드랑이 있는데도 만져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제 저런 세미 솔리드 형태가 되면은 이렇게 찢어지는 걸로 돼서 금이 가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금이 가다 보면은 염증이 생겨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에 물이 차거나 그래서 세컨더리 사인으로 이렇게 물이 차거나 그런 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물이 차는데 조금 많이 과도하게 찼다 했을 때는 그 실리콘 그 안에 있는 보형물과 관련된 암 있잖아요. 그 암 같은 것이 이제 같이 혼동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물이 차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요런 암들이. 그래서 가끔 갑자기 이제 겉으로 보기에 한쪽에 보형물을 넣은 곳이 막 한쪽이 갑자기 커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또 유방암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과 관련된 유방암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최근에는 엎드려서 찍는 CT 같은 것도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엎드려서 한쪽씩 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찍으니까 앞에 이제 유선 조직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근육이 이렇게 있는 거고 뒤에 보형물이 잘 들어가 있고 앞쪽에 이제 유선 조직이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한 15초 내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MRI 같은 경우가 좋기는 한데 이게 엎드려서 찍는 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통에 들어가서 엎드려 가지고서는 20-30분 동안 찍는 거를 조금 많이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이게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형물의 모양이나 폴드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고 살다 보면은 또 보형물이 돌아가거든요. 로테이션 돼서 아시다시피 그 모 회사에서 나온 그 젤은 RF 택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게 그렇게 해서 그 RF 택 같은 걸로 보고 이제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수술 후에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찍으면. 선생님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유방 보형물이나 이런 거 암 관련해서 이렇게 그 검진 방법은 초음파하고 MRI만 저희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의사들도 유방 보형물에 관련해서 유방암에 관련해서 뭐 석회라던가 메스라던가 특히 이런 거 볼 때 저희가 MRI나 초음파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유방만 보는 CT는 거의 이제 뭐 저는 알지만 선생님하고 맨날 이제 이야기하니까 알지만 유방 CT를 아시는 분들이 뭐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유방 CT가 흔하게 사용하는 장비인가요?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신의료 기술이 아마 1월에 내년 1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신의료 기술이 되면은 조금 더 환자분들이 저희가 항상 무슨 의학 기술이든 간에 나올 때 신의료 기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게 퍼지는 거잖아요. 로봇 수술 자체가 그랬고 지금 로봇 수술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뭐 10년 전만 해도 로봇 수술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방 CT도 조금 차후에는 저희는 대중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CT는 엑스레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세석회화를 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MRI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미세석회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CT는 미세석회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이거 이제 포톤 카운팅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향후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전신을 찍는 포톤 카운팅 CT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왜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는 장비가 너무 비싼데 이제 의료 보험으로 커버를 이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제 도입을 되게 망설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대 서울병원에 들어가고 이제 뭐 분당서울대라던가 이제 몇 군데 대학에 전신용 포톤 카운팅 CT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게 차세대 CT이기 때문에 차세대 CT이고 굉장히 해상도가 좋거든요. 해상도가 좋고
가장 좋은 건 방사 선량이 기존 CT 대비 절반도 안 되고 20에서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량이 적은 게 제일 장점이죠. 그래서 유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알다시피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입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찍으면은 사진 잘 나오고 그래서요.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유방 CT가 만모 촬영을 대신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미세석계가 잘 보입니다. 얘는. 저 이제 가슴 성형 제가 하다 보면 이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형물 바로 앞에 있는 부분, 레트로 마마리 스페이스 네. 뒤쪽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저희 여기 그렇겠네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모를 찍더라도 여기 뒤까지 보려면 가슴을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컴프레션, 네. 뭐 찝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보형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저거를 이게 덜 누르면 사실은 해상도가 떨어지잖아요. 꽉 눌러야 이게 해상도가 쫙 펴지면서 잘 보이는데 꽉 눌러야 돼서 이거 환자들한테 이거 하시라고 가슴 성형 하신 분들도 암이 발생하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죠. 저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기 맘모그래피를 저희가 이제 검진센터에서 찍잖아요. 저희처럼 유방 전문을 하는 병원들 말고 네. 검진센터 다른 병원에 가서 그거 찍고 나서 찍을 때 그쪽 병원에서도 잘 누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를 모르게 당겨서 찍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 유방 CT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유방 CT의 그 방사선 선량 노출이 유방 만모 촬영 선량에 비해 만모 촬영했을 때 선량에 비해서 어떤가요? 어떤 게 더 높나요? 지금은 절반입니다. AI를 붙여가지고선 선량을 더 줄여서 엑스레이 선량 자체는 만모는 한쪽당 2장씩 찍잖아요. 그래서 총 4장. 네, 그러니까 총 4장을 찍죠. 얘는 그때 한 번만 찍으면 돼서 한 30% 전체 선량을 따지면 20에서 한 30% 네. 정도일 거예요. 저 장비 혹시 뭐 조심스럽지만 저 장비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20억이요. 하지만 네, 좀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네. 전신용은 60억입니다. 근데 이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은 저 보형물 요즘 기본 1,000만 원씩 하고 저거 네. 만약에 하다가 파열되면 또 재수술 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2배 가까이 거의 됐는데 보형물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저 항상 느끼지만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럴 것 같고요. 선생님.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가슴 성형 하시고 나서 이제 저도 옛날에 보면 그 가슴 성형 수술하신 분 주변에 그 시로마라고 하잖아요. 물고임 이런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특히 네. 오래된 보형물 쓰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2010년 후반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가 이 ALCL 관련해가지고 경각심을 좀 가졌잖아요. 네네네. 초반에는 그 전에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면서 그냥 물이 좀 고였네, 염증 생겼네 이러면서 이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뽑아드리고 보형물 제거하고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 아주 저가 이제 개업한 지가 10몇 년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전에 아마 그런 분들한테 이런 그 CT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체 캡슐렉터미 해서 패솔로지를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성형하시다 보면 그냥 빼고 보내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런 시로마가 고이거나 장액이 고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겁이 좀 많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빼고 그렇죠. 빨리 빼고 보내면 보내드리면 좋아지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 성형 환자는 성형 환자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형 환자가 알고 보면 암 환자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엘러간 회사에서 나온 텍스처드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타입에만 그 암이 나오는 거고요. 그 암이 이제 임파선 계통의 암인데 한쪽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한쪽 유방에 급작스럽게 커지는 거를 주소로 환자들이 내원을 합니다. 그래서 물만 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물을 빼가지고서는 세포 검사를 보낸다고 해서 유방암을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앞에서 이제 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캡슐을 다 제거해서
그 캡슐을 이렇게 잘 병리해서 잘 보고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발생 빈도로 따지면은 통계학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만한 환자는 다 발생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마 텍스처드 엘러간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올 분들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와서 파열되었을 때 몸에 흡수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한 재질인가요? 했을 때에 보형물이 옛날 식염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식염수가 조금씩 슬슬슬슬 빠집니다. 슬슬슬 빠지면은 이제 보형물 싸고 있는 그 캡슐이 뒤로 딱 찌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염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파열이 돼도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굳이 그거를 수술로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단 액체 실리콘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 아주 정말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액체 실리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100%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분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거가 쉽지 않아요. 액체 실리콘이 여기저기 덩어리로 막 있어서 그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이게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잘하시는 분 찾아서 가시기를 정말 이렇게 근처에도 계신데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2008년 이후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젤입니다. 대부분 코젤인데 코젤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서 보여줬듯이 찢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거든요. 만성 염증이 생기고 나서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파열이 된다. 이제 보통 그 파열이 되고 나면은 이게 그냥 빨리 교체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빨리 교체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희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게 10년이면은 그 20%에서 30% 정도가 이게 파열이 된다고 하거든요. 통계상으로. 그럼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타이어 10년 써도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10년 정도 되면 20에서 30% 정도가 터지고요. 근데 교체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나 이거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냥 빼야 되나요? 그러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교체를 하시라고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빼고 나면은 또 그게 또 약간 우울증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은 우리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났어요. 맞아요. 너무 늘어나서 이제 20대, 30대 보통 수술하시잖아요. 그럼 파열되시는 분들이 한 40대 정도 언저리거든요. 나 이제 빼고 이게 죽을래라고 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살고 그러고 나서 이게 빼고 나갖고서는 또 이제 한 1년 스트레스 받다가 그때 가서 또 수술하려고 하면 수술비 2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체는 그냥 차라리 그냥 교체하셔라. 그리고 이제 60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빼실 거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리고 나서 점점 좋아져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환자분들 보면 이제 초반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 초반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네.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지금도 질문 막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포비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셔서 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30, 40대, 20, 30대 뭐 이렇게 너무 이제 힘든 거야.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이 보형물을 넣고 나도 힘드셔서 이제 빼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형물이 들어가는 포켓이라 그러거든요. 포켓 들어가 네. 있는 포켓이 있는데 이제 포켓 안에 이게 보형물 한번 빼버리면 이제 우리가 뺄 때 피막을 다 최대한 많이 걷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피막끼리 있을 때는 약간 공간이 물에 물도 차고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는데 피막을 걷어내고 이제 그냥 우리 피막이 아닌 정상 조직이 노출이 되게 되면 붙어요. 어드이존 붙어버리는데 그러면은 그 붙은 조직을 뜯고 다시 보형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암이 침범해가지고 유착된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 정상 장기들은 캡슐 쉬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뭐 우리 어버팅 돼 있지만 붙어 있지만 이렇게 잘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그 캡슐 다이섹션 이렇게 박리가 쉬운데 이거를 빼고 나서 피막을 제거하고 붙어버리면
아, 이게 다시 박리가 다시 어렵군요. 그 자리로 넣기가 우리가 처음에 보형물을 넣었던 선생님이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 보형물에 넣었거든요. 어떤 선생님도 뭐 대충 넣는 선생님은 없어요.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보형물을 넣으시는데 이제 그 층이라고 하는데 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육 뒤층이 좋은데 근육 뒤층에서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피막 걷어내고 다시 붙였는데 선생님 저 6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어요. 다시 넣어주세요. 그렇게 온다. 그러면 그 층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다시 넣어서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뭐 작은 걸 넣던지 어떻게 왜냐하면 작은 게 들어가더라도 그 공간은 볼륨은 빠지더라도 공간은 유지를 해주니까 이거를 넣으시라라고 하는데 이제 싫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누가 상처 준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요즘 나온 보형물들은 되게 좋은 보형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빼고 나서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형물이 넣고 나서 유방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거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면 제가 아까 근육 뒤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방 조직은 앞쪽에 있거든요. 유방암 수술은 그냥 합니다. 유방암 수술 그냥 하고요. 그냥 보형물 놔두고 유방암 수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형물이 넣은 상태에서 유방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수술해도 별로 티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질문 하나 이렇게 또 정채연님, 이게 넣고 나서 파열되면은 겉으로 무조건 티가 나나요? 아니면 위험할 것 같은데 겉으로 넣고 나서 파열돼서 최근에는 별로 겉으로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고 요즘 보형물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별로 티가 안 나고 대신에 파열된 지 조금 오래되면 물이 조금 차기 시작하고 제가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봐서 약간 그 가슴에 쌓인 이전과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거나 그런 거는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서 이상한 정도면은 파열된 지 좀 한참 지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파열된 바로 직후에 찢어진 바로 직후에는 이게 패스츄리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환자분한테 패스츄리라고 얘기하는데 패스츄리 보면은 이게 껍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패스츄리가 분리되듯이 요즘에 있는 거는 이게 안에 이제 쉘 안에 바깥 껍질 안에 얇은 막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막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식으로 파열이 돼서 이게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파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파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예민한 영상학과 선생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열이 시작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생기시죠. 네. 자,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티가 안 나거든요. 초기라서 그래요. 초기라서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그 실리콘들은 지금 그 메디컬 그레이드, 의학적으로 적합한 실리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덜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티가 언제부터 나냐면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증이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에 섬유화, 딱딱해지는 우리 뭐 흉살이라고도 하고 바이오본드라고도 하고 무슨 말들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염증에 의한 섬유화예요. 섬유화, 딱딱해지는 우리 여기 힘들어져 있는 건데 우리 상처 나면은 딱딱하게 흉터가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염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 보형물 주변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싶으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딱딱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동그랗게 뭉치죠. 이렇게 그거를 구형구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슴 성형하면은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 쳐져 있으면서 뭐 뽕긋한 가슴을 만드는데 그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구슬처럼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염증이 정말 심해지는 거예요. 그건 염증이 심한 거고 이런 염증이 심해졌을 때 우리가 그 안쪽에서 이제 물도 차기도 하고 물이 차면서 주변에서 꽉 잡고 있으면 가슴이 정말 딱딱해져가지고 이렇게 가슴 오른쪽 가슴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그 짤들이 있거든요. 영상에서 보면은 저 구슬 같은 가슴 뭐 이렇게 이러는데 그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파열됐다고 해도 바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 병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파열됐으면 수술하셔야 돼요. 보형물 자체가 내용물은 덜 안정성이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말랑말랑한 보형물을 원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내용물에 있는 보형물이 터지더라도 약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 코이시브니 약간 끈적한 그 보형물을 만드는 거지 이게 시간을 벌어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경과를 이 병원에 올 때까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병원에 자주 안 가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려고 코제를 사용해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거지 알고도 수술하지 않는다 그런 병원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 질문. 보형물 제거 겨드랑이로 힘들고 보통 밑선으로 하나요? 뭐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취향이에요. 취향 저거는 좀 겨드랑이로도 할 수 있고 밑선으로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어디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형물 상태라든가 터졌다 그러면은 우리 가슴 보형물에서 겨드랑이 절개선까지 10cm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형물이 터졌다 그러면은 질질질 새는 그 보형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10cm 경로를 다 오염시키면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터졌는데 액상 오래된 보형물이다 이런 거를 겨드랑이로 제거한다 그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밑선으로 하는 게 파열돼 있고 뭐 더럽고 문제가 있는 보형물들 같은 경우는 밑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형물이 그냥 보형물인지 다른 보형물인지 여러 가지 보형물 상태와 보형물 종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보형물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태국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 뭔가 이상한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하지 않은 보형물을 넣었기 때문에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은근히 많이 하셨거든요. 쌌어요. 저렴해가지고. 태국에서 은근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액체 실리콘을 되게 늦게까지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떡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어떻게 참으셨어요?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거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와서 수술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하시기를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야 이거 우리나라 식약처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남미나 이런 데도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거는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퍼밋하는 나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 인증을 통과한 것들이 수술이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수술 받으실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네. 우리 최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빡빡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게 뭐 조금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죠. 힘들고 곤란하고 힘들죠. 새로운 거 정말 많이 받아서 이렇게 로봇도 하고 싶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전신 CT 요즘 뭐 이렇게 CT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CT 아니고 가만히 서 있어도 위아래서 스캔 다 해주는 이런 CT들 여러 가지 다 정말 있죠. 좋은데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하지만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그만큼 들어와서 인정된 것들은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 저렴한 것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거에 비해서 저희도 보면 우리는 이 포장이 되어 있으면 정말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깐깐하게 보는 데가 또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 뭐 프랑스 이런 데서도 옛날에 그 PIP 모라토리움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사장이 구속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뭐 남미 정말 이상한 데서 보형물을 막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프랑스 보형물 하나가 한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조기 쓱 사라진 보형물이 하나 있거든요. 걔가 이제 하고 나서 2년 내에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재원에서도 뭐 사건도 몇 개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1년 됐는데 수술한 지 1년 됐는데 터졌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도 다 워런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형물 같은 경우도 내가 수술한 지 5년 이내에 터졌다. 그거는 보형물 회사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거 하나는 내가 수술했는데 5년 이에 터졌다. 그거는 수술비나 그런 비용을 보형물 회사에서 지불을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게 우리 환자분들 하나도 그때 왔는데 1년 만에 터졌는데 너 어디서 수술했니? 그러고 나서 이거는 너 보형물 회사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꼭 얘기를 하라. 그래서 결국에 그 환자분은 성형외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보형물 자체가 그런 거라서. 그래서 보형물 회사가 돈을 물어주고 수술비를 보형물 회사에서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 이내에 정말 터진 거는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보형물 회사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안 하셔도 돼요. 자, 네. 보형물은 보통 몇 년째 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보형물을 몇 년째 빼야 되나?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자, 볼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보형물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보형물 코젤이거든요. 코젤. 이런 코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한 2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돼. 20년. 그렇죠. 2020년이 안 되었어요. 20년이 안 됐는데 그런 20년 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뭐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정말 안전합니다. 했었는데 이게 한 10년마다 뭔가가 생겨요. 문제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쯤 되면은 처음에 보형물을 쓸 만큼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년째가 되면은 빼야 된다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이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1년에 한 번, 많게는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그냥 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보형물만 잘 보는 병원에 가서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이 보형물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영상을 그리고 보형물이 예전 보형물과 요즘 보형물을 보는 초음파도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액상 보형물과 코젤 보형물과 신형과 구형 사이들이 다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보형물이 거기 업체에서 나올 때마다 이걸 책에 실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려주지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형 많이 하는 병원 주변에 보형물 관리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한 10년 되셨다. 그러면은 꼭 가셔가지고 꼼꼼하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많이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자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답변 네. 좀 부탁드릴게요. 초음파랑 MRI가 보는 범위가 많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보는 범위는 다릅니다. 초음파는 이제 앞쪽만 주로 볼 수가 있고 MRI는 전체적인 거는 다 볼 수 있는데 꼭 MRI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는 초음파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보형물 회사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내지는 MRI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MRI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이게 아리까리 초음파로 봐서는 약간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터진 건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MRI 찍어서 확인하는 게 MRI는 일단 객관적인 검사고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검사자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검사자의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MRI가 좀 더 이제 객관적인 검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지금 이제 가슴 성형을 하고 나서 이제 유방 초음파를 많이 하잖아요.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제거 범위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는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보는 이제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맞아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됐다. 그냥 넣고 나오는 걸로 끝났는데 요즘 모양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형물이 뒤집어졌다. 이거 뒤집어진 거 옛날에 전혀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앞뒤 플리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앞뒤가 이렇게 원래 베이스가 바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온다. 그럼 모양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뭔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 손으로도 잘하면 돌릴 수 있어요. 옛날에 있는 텍스처 보형물은 정말 끈적하게 막 못이 박히는 것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뜯을 수가 없었는데 그쵸. 요즘 나오는 스무스 보형물들은 매뉴얼로 이렇게 잘하면은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단하고 돌려보면 다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공간이 좁으면 잘못하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진단받고 돌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액상 실리콘 같은 경우도 그냥 아래쪽을 제거하고 임시존 겨드랑이나 윗선을 제거하고 저 끝에 있는 터진 실리콘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거를 할 때 예전에는 이쪽 구멍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걸 뺀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시경도 있고 우리 수술 중에도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저 겨드랑이 끝이라던가 이런 데를 보면서 끝에 찾아가가지고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중에 초음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이거를 수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넣고 나오면 예쁜애 끝났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거기서 이제 이 환자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의사들도 지금 이제 기구들이 너무 발전하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옛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 실리콘이 흘러내려서 사타구니 있는데 이제 만져지는 종괴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1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수술을 하셨겠죠. 수술을 하셨을 것 같고 이게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파열이라고 해도 완전히 터진 경우랑 미세하게 손상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영상으로 그런 차이가 구분이 되나요? 네,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터진 경우는 정말 구분이 잘 되고요. 미세하게 손상된 경우는 잘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코젤이 대부분 이렇게 껍질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껍질이 살짝 분리되는 게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구형 구축 때문에도 많이 아프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모양이 이제 돌아가서 뭐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라리 모양이 이제 돌아가고 보형물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는 걔가 구형 구축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저는 아유 이게 오셔서 뭐라 그러면 아유 수술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파열 이제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매뉴얼로 아까 리더 이제 돌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매끈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 숙련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그거를 이렇게 돌리시기도 하기 때문에 꼭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모양이 그렇게 좀 많이 이상해서 돌아간 것 같다라거나 하면은 이제 성형외과 방문해서 유방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방문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돌려주시기도 이렇게 하죠. 다시 네. 복원시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파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형물은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계란인데 이 옛날에 쓴 계란은 날계란이고 네. 요즘 쓴 계란은 약간 반숙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거죠. 코젤은 반숙, 약간 반숙. 너무 센 그 단단한 거는 완숙인데 완숙을 하면은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감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숙이냐 좀 덜 반숙이냐 이런데 옛날 같은 액상 실리콘은 날계란 같은 거여서 조금만 깨져도 줄줄줄 뭐 장기가 아래쪽으로 흘러가느냐 물어보시면 저 장기 아래쪽으로 그 젤이 흘러가느냐 흘러가죠. 액체니까. 액체면 흘러가는 거죠. 옛날 이상한 근거 불분명한 그 뭐 옛날에 많이 했던 거 그리고 그 뭐 다른 날 액상 실리콘이라던가 필러 최근에 필러도 있습니다. 필러는 중국에서 정말 아우메이팅이라고 지금 네. 그 어메이징 젤 같은 경우는 진짜 흘러가지고 거기 산부인과에서 발견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필러를 넣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망 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로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처형됐어요. 중국은 사건 나면은 처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후로 그 성분이 뭔지가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중국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남성심병원에 있을 때 그 뒤쪽에는 중국 분들이 많아가지고 중국에서도 다양한 성형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중국에서 또 이상한 성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거 하나는 그 제가 유방에 필러 넣는 거는 정말 비추고요. 침을 또 맞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도 비춥니다. 그냥 실리콘백 넣으세요. 그냥 성형수술 하세요. 그게 일단은 넣고 나서 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액체, 주사로 이렇게 넣고 그런 거는 빼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제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사 필러는 정말 비추고요. 그냥 보형물로 하세요. 보형물로 수술하시면 됩니다. 유방암 검사 가슴으로 근막하로 수술한 사람은 걱정 없이 해도 됩니다. 네, 근막하로 수술한 사람은 근막하는 케바케예요. 근막하는 이게 그리고 가슴이 크신 분하고 작은 분의 차이가 또 있어요. 맞아요. 가슴이 큰 분은 좀 당겨가지고 충분히 아기 낳고 나서 큰 가슴이 꺼져가지고 넣은 분이랑 처음부터 작았는데 넣으신 분들이랑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검사를 무조건 근막하라고 해서 꼭 눌러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유방 CT는 무조건 상관이 없고 유방암 그 눌러서 찍는 검사, 맘모그램, 압착 검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유방 CT는 안쪽 유방을 당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통째로 가슴을 밀어 넣어서 찍기 때문에 여기는 걱정이 없다라고 단언해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방 촬영 이런 거는 사람마다 그 수술 방법마다 약간 케바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기 사람마다 맞아. 여기 유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알고 하시면 무조건은 되겠대요. 아니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래서 그 영상학과 입장에서는 그 근육 내에 대흉근 뒤로 살짝 아니면 요새 뭐 이중 플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 가슴이 이렇게 대부분 다 뭐 너무 미국 사람처럼 엄청 컸는데 처져가지고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좀 A컵에서 A도 뭐 A, 트리플 A, 뭐 더블 A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슴 작은 가슴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여기 위쪽을 좀 잡아주는 이중평면 근육화가 훨씬 쉽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대부분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리를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마무리 멘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오늘 그 민호규 선생님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게 이제 그 가슴 수술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유방암도 그만큼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유방 영상 시작했을 때에 1년에 환자가 10,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유방암 환자가 30,000명입니다. 우리나라가 30,000명인데 이게 그 30,000명인 정말 많아요. 옆에 보면 옆집도 유방암, 앞집도 유방암. 그러니까 저희 그 의과대학 저희 때에 이제 동창들끼리는 야 유방암은 전염병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슴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유방암 검사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방암 검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유방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확대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유방암 검사를 못할 것도 아니고 유방암에 걸려도 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뭐 저도 마무리 멘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슴 보형물 넣는 네.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없는 것 같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나서 이게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그 영화배우 누나가 저희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보형물 넣은 지가 지금 기준으로 한 40년 되신 거거든요. 40년. 그때는 지금 뭐 엄청 오래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되게 오래전에 수술하셨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글래머 누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보형물 꺼내고 보니까 사이즈가 200인가 180인가 엄청 작은 보형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보형물이라는 거는 약간의 성형, 장식, 우리가 뭐 우리 몸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우리 몸에서 여러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하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과 비슷한 이런 거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 숨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큰 문제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혼자서 막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이거 사이즈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교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관리를 받고 상담하시면은 언제든지 그래서 예전에 보형물 수술 방법도 예전에는 뭐 무조건 감추려고 막 어깨나 이런 데 겨드랑이 쪽으로 막 감추려고 했었는데 겨드랑이로는 2-3번 이상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착된 부분을 또 박리하고 가서 출혈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밑선으로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선생님들의 실력이 늘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이게 제거하기도 편하고 교체하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밑선으로 하는 게 유륜이나 겨드랑이보다는 이 제거와 교체를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제일 안전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시면 교체 시점을 정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너무 찾아보시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꼭 이 부분 이거 맞아요. 보형물 비싼 거잖아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가슴 성형 이 유방 수술을 한 입장에서
이 성형한 가슴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제일 예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말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슴만 크다? 그걸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연예인분들도 좀 많이 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슴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들의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리콘이 새어 나오면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의료용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죠. 그거는 저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터진 보형물은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임신 수유 경험이 보형물의 이거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거 가슴 성형 보형물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는 임신이에요, 선생님. 여기 환자분. 임신,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가슴 보형물이 있는데 공간이 작은데 여기다가 이 밖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모유가 젖이 돌잖아요. 그러면 빵빵해지잖아요. 이렇게 빵빵해져가지고 공간에 압력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저 요즘 애를 다 하나 둘밖에 안 낳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유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근데 가슴 성형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 위로 모유가 차면서 빵빵해져 있는데 그 모유 수유 뭐 전 마사지 무슨 아줌마들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쥐어 짠다. 아시겠죠? 그 다음이. 그래서 가슴 성형 하시고 나서 임신 수유한 다음에 엄청 많이 터져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임신 성형 수유 경험이 보형물 파열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임신 중에 보형물이 있는 환자에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은 함부로 짜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엎드려 있거나 마사지 받거나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세요. 저희가 마사지도 해드려요. 젖도 빼드리니까 그 부분 보시고 이 모유 마사지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위험성을 알고 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네. 마무리 정리할 건데요. 정말 우리 최선 선생님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계속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뵈니까 또 너무 좋네요, 선생님.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이었고요. 영상학과 전문의 최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